테슬라의 에론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동차 회사를 전기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마라. 질문. 아니 미국의 S&P가 지금 5,800, 5,500 왔다 갔다 그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6,000까지 가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3%라면서요. 근데 한국 경제는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가 됐죠. 이제 4분기 시작하는 점에서 나오는 실적 발표는 3분기 실적 발표고,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 2분기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안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을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 쪽으로 아마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뭐 민생 그러지만 많은 분들은 민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은 11월 5일 날 대선을 앞두고 가장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맞붙고 있는 게 바로 무역 정책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미국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 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미국의 기업 실적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BTC 가격이 어떻게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놀랍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전년 대비 17% 증가했답니다. 수익이 증가한 이유를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 그 regulatory credi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좀 단어가 생소하실 건데 단어를 정리해드리면, 미국에서 보통 regulation 그러면 이제 규제를 뜻합니다. 정부가 환경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전기 자동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ZEV라 그럽니다. Zero Emission Electric Vehicle. 이래서 탄소 배출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에게는 탄소 배출권 거래의 어떤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한 5억 3,8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테슬라가 끌고 간 게 한 5억 1,800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분기 이야기입니다. 이번 분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100% 수익입니다.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수익이 2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3분기에 전년 대비 17% 상승한 것은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슬라의 에론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동차 회사를 전기 자동차 회사로 보지 마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서 말하는 로봇 회사고 무인 자동차 회사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오토노머스 컴퍼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동화 회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되면 이제 테슬라에서 전기 택시죠 나올 건데, 이것도 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핸들이 없는 그런 자동차가 나와서 거의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운행을 하는 형태의 자동차가 소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에론 머스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버블이 끼었다 어쩌다 뭐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AI가 전반적인 미래 산업의 중요한 하나의 그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하나씩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세상은 우주로 나가는 세상이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공위성을 통한 GPS 시스템과 RTK라고 하는 시스템, 소위 말하면 이제 거리 간의 편차를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무인 자동차 시장과 로봇 시장 등을 테슬라가 점유하겠다라는 게 아마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보조금 지급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이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는 제가 BYD 설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BYD하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자동차는 무인이면서 자동화된 AI의 초기 단계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BYD는 그냥 하이브리드 형태의 말 그대로 전기 자동차 거기에 뭐 무인 어떤 기능을 탑재하거나 AI 기능을 탑재한 형태는 뭐 극히 테슬라에 비교하면 미미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BYD가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에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자금줄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내연기관 회사 살려놓겠다. 전기자동차 회사 무턱대고 보조금 주고 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저 행태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전기자동차든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든지 다 망하게 생겼으니 철저하게 이게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견해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미 대선 이야기를 굳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는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일시에 짧고 굵게 때린다는 것이고요. 해리스의 무역 정책은 가늘고 길게 오래 천천히 가면서 때린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먼저 자료를 보면서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기에 글로벌 납품이 증가한 게 한 8% 증가해서 여기서 252억 달러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20%에서 30% 정도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의 증가를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실상 3분기,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판매량, 출하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6%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에서 30% 정도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그 증가되는 형태가 지금 같은 그런 전기자동차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25,000달러짜리 이하의 자동차를 내놓겠다 하는 이것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다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 정도 되는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내놓는데 그 자동차의 형태가 여러분들 지금 타고 다니시는 전기자동차하고 약간이 아니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네요. 테슬라의 핵심 자동차 사업은 머스크가 미래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바탕을 두는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이익 창출의 동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라는 것과 로봇 기능이 합치된 융합이 된 그런 전기자동차를 내놓아서 앞으로는 여기에 한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에론 머스크의 목표거든요. 아마 1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 금색의 2인승 사이버 캡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자동차입니다. 또 20인승 아르테고 스타일의 버스 형태입니다. 로보밴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아마 내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캡 앞에서 말씀드린 문이 두 짝인 2인승용, 소위 말해 스포츠카 형태겠죠. 그런 형태의 AI와 로봇이 융합된 형태의 전기자동차는 2027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3만 달러 미만으로 서비스가 판매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밴도 택시 형태의 밴도, 20인승 밴도 나와서 가족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 단어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예, 완전 자율주행. 이 말은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 정도 말을 해놓고 삼성전자 이야기 잠깐 제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야기 하면 어떨까 싶고, TSMC 다 이야기 해보죠. 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만약에 에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대로 2027년부터 사이버 캡이 나오고 사이버 밴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 자율주행 차를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와 AI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센서 기능까지 다 접속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데 그 자동차 반도체는 일반 우리가 쓰는 반도체하고 설계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는 일반 컴퓨터용 반도체 설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BMS가 그런 거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 기술을 갖다가 엔비디아라든지 AMD와 같은 또 인텔, 지금 인텔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비메모리 분야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치고 나가면 결국 메모리 중심의 회사들은 이제 낮은 단가, 중저가의 반도체를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역 광역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이제 3층까지 올리느냐, 12층까지 올리느냐, 뭐 이 문제를 기술을 놓고 SK 하이닉스가 선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받아들여서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7조 원의 수익을 봤다는 SK 하이닉스와 삼성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삼성은 뭐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사장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도 뭐 HBM3E를 만들고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다른 GPU나 이런 데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을,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 놨다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걸 어떡합니까? 예, 쓰질 않는 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도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이익면에서 앞서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죠. 지금 3조 달러라고 하는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이 비메모리 시장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몇백조 달러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그런 형태의 시장을 놓고 과연 삼성전자와 또 TSMC를 비교를 하면 엔비디아나 이런 AMD와 같은 회사가 누구에게 설계 도면을 주면서 만들어라 그럴까? 그럼 삼성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TSMC가 또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저래 삼성은 그 위치가 상당히 좀 도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가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완전 자율주행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길래 이 에론 머스크가 여기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까라고 제가 보니까 약 3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약 한 30조 달러, AI와 로보팅을 다 결합해서 만든 그런 시장이 30조 달러로 보고 있는데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커진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테슬라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밝은 쪽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M7의 주식이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뭐 다 좋습니다. 은하철도 999를 상상하셔도 좋고, 뭐 미래소년 코나는 옛날 뭐 고대 시대 이야기지만 그래도 배가 막 날잖아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 정강의 세계, 그리고 실질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AI, 인공지능적 기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 않는가라고 놓고 보면 M7에 대한 주가의 미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6년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캡 같은 거를 만들어낼 건데, 이제 그러면 세계 시장은 앞으로의 미래 자동차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를 대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체 회장들이 네바다, 주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디지털 포럼 그런 전시회 같은 데 가시잖아요. 가셔서 기술의 진화를 보시면서 미래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리더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테슬라의 이런 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이렇게 꼽아보세요. 어느 회사가 제일 여러분 생각에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BYD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BYD는 어떤 전기자동차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테슬라처럼 완전 자율주행, AI와 로봇이 결합이 된 그런 시장을 생각하고 BYD가 하고 있을까? 아니요. BYD는요, 그냥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드론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미래 자동차형을 출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BYD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노려서 판매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가격대는 14,000달러 정도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자동차와 AI와 로봇 기술이 연계가 된 형태의 BYD 전기 자동차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BYD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한 53%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뭐 우리가 최고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대외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면 중국도 내부의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고 보통 2,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 넘으면 마이카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벌써 내륙 지방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해안 도시로는 16,000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중국 소비자들도 테슬라가 생산해 놓는 완전 자율주행의 전기차와 BYD가 생산해 놓는 전기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26,000, 27,000달러 아니면 30,000달러, 하나는 14,000달러. 그러면 당연히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BYD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AI라든지 로봇 기술에 관한 내용을 중국이 그토록 원하고 미국으로부터 뭐 사고 싶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싶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반도체를 안 줘버리면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기계의 반도체는 이제 필수용품인데 이런 뭐 TPU 같은, NPU 같은 이런 중앙 처리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핸디캡이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BYD가 뭐 판매량이 72,200대 팔아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중국 내에서. 이거는 중국 내에서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 투자하고 생산할 수 없다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면 글쎄요, 이걸 뭐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BYD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Build Your Dreams라고 하는 중국 소비자들 가운데서 아주 검소하게 자기 형편에 맞게 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BYD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요거는 이제 토요타의 캠리 모델을 본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4,100달러. 토요타 캠리는 25,000달러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이죠. 이렇게 가격 대비로 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와 경쟁을 하겠다고 만약에 중국이 붙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옵션, 자동차를 사면 옵션 사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옵션 사양이 거의 없는 기본 모델을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미래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나 빨리 전기 충전을 시킬 수 있겠는가. 배터리의 성능 문제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고속도로 달리면 급속 충전하는데도 한 80% 충전하는데 40분 걸리거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 다음에 급속 충전해서 어떤 건물에다가 이렇게 꽂아놔도 1시간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90에서 100% 정도 충전이 됩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에 가면 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근데 1시간 기다리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각 가정마다 이제 플러그를 아파트 같은데 단지에서 그거는 거의 하루 종일 꽂아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기 자동차의 미래 기술 가운데 배터리의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겠는가의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충전을 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뭐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느냐? 몇백 킬로? 400킬로? 4000킬로? 몇 킬로? 이제 요 거리에 소위 말하면 이제 가성비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배터리가 안전하게 유지가 관리될 수 있겠는가. 보통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 전체 충전하는데 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들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유 기름값에 비하면 뭐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면 휘발유는 5만 원, 6만 원이 드는데 뭐 3,000원, 5,000원 넣어가지고 충전이 다 됐다. 그래서 역시 전기자동차 바꾸기 잘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5년 뒤에 배터리 다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 교환비가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2천만 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문제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기후 환경에 관한 내용과 이제 관계되는 정부의 크레딧 문제입니다. 이게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막 생산해내면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EMD라 그러나요? 그 딜을 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긴 커져요. 근데 이거를 세계 시장에서 규제를 안 받고 거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형태로서는 규제를 받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이번에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는데 5억 1,800만 달러의 그 탄소 배출권 거래를 GM이나 포드나 이런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에 팔아서 챙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도 존재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기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것, 로봇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파생되는 밑단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미래에서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가정용으로 쓰는, 범용으로 쓰는 반도체와는 디자인과 성격이 다르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대통령이시든 산업부 장관이시든 현대자동차와 삼성의 또는 SK하이닉스의 융복합화는 불가피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삼성, 현대, SK하이닉스가, 현대기아, SK하이닉스가 지금쯤이면 그런 그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는 하나의 AI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로보팅과 이런 산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독과점에 반하는 시장의 자유경쟁에 반하는 어떤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독과점의 행태의 큰 기업을 만들더라도 그 밑단에 존재하는 제일 하층 정도가 되는 중견과 중소 협력업체들을 많이 파생시킬 수 있는 분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인데 이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가 뭐 들어갈까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이니까요. 가다 보면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바람이 얼마를 부는지, 앞에 신호등과 몇 메다 거리가 있는지, 앞차와 뒤차의 간격을,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속도와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될 precautionary driving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운전 예방 조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인공위성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GPS 시스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우주항공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이제는 융복합화되는 시기에 모여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BYD는 테슬라의 게임이 될 수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GM 포드의 수준의 과거 현대가 처음 만들어내던 포니 자동차 수준으로는 아마 BYD 자동차가 팔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래 전쟁은 이제 이런 기업들, 테슬라가 방금 올해 3분기에 깜짝 놀랄 17%의 수익에 이렇게 상승을 가져온 것도 이제 다른 분들이 물으시겠죠. 그러면 다른 M6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을 물으시지 않겠어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잘 나가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는 이런 기술들을 융합시킨, 융복합화시킨 결정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나가면 인프라 획격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들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질문. 아니 미국의 S&P가 지금 5,800, 5,500 왔다 갔다 그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6,000까지 가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3%라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여러분들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시면 10%가 넘습니다. 10.5%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3.3%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S&P 500은 6,000을 치고 내년에는 상당히 올라가는 폭이 낮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을 가장 어둡게 보는 시나리오보다는 한 단계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무착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무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5% 정도는 내년에 성장은 충분히 한다. 근데 경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꺾어지는 거고요. 연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1에서 3%대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왜 미국 경제가 그러면 내년에 3%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10% 연평균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가져올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다, 이제. 그리고 실업률이 약간 4.1%대에 머물고 있는데 실업률, 노동시장을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안 좋다면 노동 실업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말은 미국 경기 전반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진작이 되는 경제인데 미국 전체의 경제가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젠가요? IMF에서 전망치 나왔죠. 2025년 전망치 나왔습니다. 전망치 보시면 뭐 미국은 1.8 그대로 둔 것 같고요. 내년도 성장률. 그 다음에 뭐 일본, 독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국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일부 우리나라 거는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대충 보니까 IMF가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금 낮춘 것 같아요. 올리기보다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이 조정의 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금 뭐 조정이라고 표현했지 강한 조정일 수도 있고 약한 조정일 수도 있고 조정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조정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경제는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강한 조정이 오느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신산업, 군, M7이 주도해 나가는 AI의 융복합화된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추동력을 가진 산업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그래봤자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비메모리 없죠. 그다음에 펜디스의 TSMC한테 밀리고 있죠.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한국이 내년에 선전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모든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개가 자욱히 끼어버리니까 아무리 비상등을 켜고 안개등을 켜고 달린다 하더라도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뭐 급회전인지 아니면 완만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상당한 그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대개 미국으로 지금 다 가서 생산을 하고 있다.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도 생산하려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게 먹구름을 들일 수가 있다. 세 번째 그 위험인자는 한국 경제에 지금 환율 올라가시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무역 수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판매량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인기 있는 차도 나오고 한다는데,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2025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현대기아차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요? 무역 관세 때문에.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점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든지, 결국 미국 경제가 저렇게 좋고 노동 고용률이 좋은 것은 많은 해외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또 외국계 기업들도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간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한국 경제는 내년에 상당히 좀 저는 어둡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경제도 역시 큰 숨을 내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지만 그리고 14억 인구니까 자체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에는 그런 요인들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년도 기업 실적이나 주식 시장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린 효과가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제2금융권 조합에서 초대를 해서 강연을 갔는데, 제2금융권에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조합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외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한문도 교수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전문가들 분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나 부실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무역 부분에서, 내수 부분에서, 환율 부분에서, 금리 부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비여력,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여력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는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의 빅테크 기업에서 한국 경제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를 읽어가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작은 나비가 큰 날개짓을 했는데, 이 큰 날개짓이 내년도 한국 경제는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생산한다고 현대기아차에게 탄소 배출권, 레귤레터리 크레딧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권을 현대기아차가 정부가 발행한 권한을 받아서 이거를 다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환경오염 기업들에게 팔아서
수익에 챙겼다.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 못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 발표할 때 현대기아차 수익이 얼마 나왔다. 미국은 이처럼 수익이 나온 것 중에서 탄소 배출권 팔아서 레귤러터리 크레딧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머스크가 어떤 시장을 향해서 나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총수분들은 현대기아차를 어떤 시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회사에다 왜 투자를 합니까? 이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CEO분들은 소비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투자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는 그만큼 야심찬 계획을 내년 26년, 27년에 걸쳐서 AI와 로봇가 결합이 된 완전 주행 자동차 시장을 열겠다. BYD는 그 반의 반 정도 되는 전기 자동차에 옵션이 거의 붙어 있지 않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기 자동차를 팔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자동차를 팔려고 하지 저는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방송 진행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걸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완전 자율 안 됩니다. AI 기술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로봇 기술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형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중국과 경쟁해서 무엇으로 살아남느냐? 가격인데 중국이 14,000달러로 파는데 우리는 2만 달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 거 안 사죠. 예, 우리 거 사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이 테슬라의 3분기 수익을 가지고 한국 경제의 내년, 내후년 경제 전망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